잠깐만. 내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적응이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번에 예고가 나간 대로 네네네. Executive Outcomes, 네, 그렇죠.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해서 하실 건데요. 네네. 어떻게 이번 회차를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고내전 하면서 이제 MPRI라는 민간 군사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여기다가 지상군을 보내기에는 조금 민감해요. 본격적인 지상 전투 부대를 보내기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군이 뭘 활용하느냐? 민간 군사 기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때 들어갔던 가장 유명한 민간 군사 기업이 MPRI죠. 이게 MPRI가 무슨 뜻이냐면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 Incorporated라는 뜻이래요. 이때 당시에 이 MPRI의 최고 경영자는 나토 사성장군 출신이었고. 근데 이 MPRI 같은 경우에는 민간 군사 기업 중에서도 군사력 자문 기업이에요. 근데 군사력 자문 기업은 일단 멋있죠. 가서 이렇게 훈련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민간 군사 기업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나이라면 어떻습니까? 직접 뛰어들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용병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이 민간 군사 기업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법인 소속의 합법적인 고급 전투 인력을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소개해드릴 Executive Outcomes입니다. 그래서 유고내전에서 한번 그 민간 군사기업을 소개해드린 김에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영화 보면 용병 모으는 게 막 어둠의 루트로 하잖아요.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용병 영화 보면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 Executive Outcomes부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고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그럼 이 민간 군사 기업은 왜 생겨난 겁니까? 이게 냉전의 종식이 가장 큰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여러분 국제 정치를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가 딱 시작한 무렵부터 딱 중간 1950년까지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전반부를 지배했었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1999년까지 20세기 후반부는 뭐가 지배했느냐? 냉전이 지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념적 대립이 20세기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냉전이 종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냉전이 종식이 되면 이제는 영구적인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1989년에 동독, 서독 이렇게 날려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소련까지 무너지게 되잖아요. 소련 공산당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야, 이제는 싸울 상대가 없다. 이젠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됐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툼도 없고 이제는 평화롭게 우리 전 지구를 랄랄랄랄랄라 글로벌화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냉전이 종식이 되니까 더 이상,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보스가 있었어요. 한쪽 보스가 무너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쪽 보스가 무슨 생각해요? 다 먹어버려. 이게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다른 쪽 보스, 쉽게 말해서 미국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저쪽 보스가 무너지니까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하고 군사력을 줄여버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스가 있었을 땐 자기 조직을 꽉 붙들고 있지만 보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동구권은 완전히 와해됐고 서구 사회도 미국이 이제는 느슨하게 놔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다자주의적 행위가 확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꽉 쥐었던 게 느슨해지니까 곳곳에서 뭡니까? 오히려 안보에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대단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뭘 제공해 줬냐 하면은 안보의 민간 영역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면서 합법적인 민간 군사 기업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네,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가장 널리 초기에 민간 군사 기업이 대두될 때 초기에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거 원래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라는 게 이게 군사 용어예요. 이게 전투 성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회사를 이용하면 확실한 전투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이제 이반 발로라는 사람이 있어 198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이반 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소속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32대대 부사령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32대대 부사령관을 지난 이후에는 그 남아공 민간협력국이라고 하죠. 이제 South Africa Civil Cooperation Bureau라고 해서 CCB의 요원을 지냈대요. 그러면 제 32대대? 네. 얘네가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야, 나 수방사 출신이다. 아니면 뭐, 나 52사 출신이다. 나 아니면 오뚜기 출신이다. 이러잖아요. 다 그쵸? 그러니까 사단으로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뭔가 대대 출신이에요. 32대대. 이건 독립대대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이건 특수부대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 32대대가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드 정책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많이 싸워요. 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권이 저 더러운 인종 정책을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해서 게릴라전을 얘네가 시도한다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공산 게릴라들하고 싸웠던 부대예요, 이 32대대가. 이 32대대는 공산 게릴라하고 싸웠던 부대 중에서 최정의 타격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급일까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그냥 일반 특전사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위급? 예. 혹시 한 UDT급? 그러니까 전투력만 놓고 봤을 땐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네. 707 플러스 UDT 정도 한 애들. 엄청 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실전으로 닫아진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실전으로 닫아진 애들이야. 그래서 이 부대가 당시 남아공 방위군 최고의 적 살상률을 기록합니다. 이 CCB 요원을 지냈다? 이반 발로가? 네네. CCB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남아공 민간 협력국인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민간 협력국이니까 지금 군사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비밀 첩보부대예요. 쉽게 말해서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해외 인사들을 제거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비밀 첩보부대예요, 얘네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 이반 발로가 했던 이 행적들을 누가 조사하냐면은 남아공 진실위원회라고 있어요. 사우스 아프리칸 트루스 커미션이라는. 여기에서 이 이반 발로를 조사해봤더니, 야, 이거는 막말로 히틀러보다 더한 새끼다 이거죠. 이반 발로가? 이반 발로가. 이거는 뭐 게슈타포 수장이면서도 그 다음에 최정의 SS 부대를 이끈 이런 새끼야, 한마디로. 하인리 힘너, 하이드리 같은 놈이야,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반 발로라는 사람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경력이 있을 뿐더러 또 뭘 했었냐면은,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았어요. 그 경제 제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 금수 조치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무기를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여와야 한단 말이지. 이때 이반 벌러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반 벌러가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그러니까 무기를 저렇게 제3국을 통해서 유령 회사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비밀리에 들여오는데 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이반 발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요원이면서도 엄청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네? 정답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가. 이 사람이 또 이제 해외에 유명한 비밀 무기 판매상하고 아주 연대가 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무기를 엄청 들여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나서 자기의 이 사업적 역량을 10분 발휘합니다. 이 자기가 했던 네트워크를 10분 발휘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냉전이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탄생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반 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냉전 종식은 거대한 안보의 공백을 남겨놓았고 나는 그 시장의 틈새를 확인했다. 사업가입니다. 솔직히 나쁜 새끼인데 나한테 이반 발로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라. 야, 남자 한번 태어나서 뛰어들자. 솔직히 나 같아도 했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대단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의 인력 구성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러울 겁니다. 아, 그것이 뭔데요? 그건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도대체 남아공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주변에 있는 공산,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좀 싸웠다고.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모잠비크, 나미비아, 앙골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 접경지대에서 비밀 작전을 엄청 수행했어요. 특히 이거는 약간 카더라인데 나미비아하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얘네들이. 이 나미비아 게릴라들하고 싸우면서 게릴라들을 포로를 잡으면 이 포로를 잡으면 얘네들 누구한테 보냐면은 괴베트라는 조직한테 보내요. 이 괴베트가 남아공 경찰내, 군이 아니야. 남아공 경찰내 대테러 특수부대예요. 근데 말이 대테러 특수부대지 이 괴베트라는 애들은 포로 고문하고 학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복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애들이거든. 얘네가 거의 뭐 SSN 아인자츠 그룹펜 같은 애들인데 여기 출신들도 왔어요. 여기 출신들도 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카더라에 따르면. 근데 이제 아파르트헤이트,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되면서 또 하나의 이벤트, 전 지구적인 이벤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졌어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종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뭐예요? 과거 세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을 다 해체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졸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위군 내에 수천 명의 고급 인력들이,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사실 고급 인력이에요. 왜냐하면 전투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수천 명의 졸지에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은 군인 경찰 합쳐서 거의 6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근데 얘네들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의 인력 기반이 됩니다. 대신 이제 얘네가 또 자체적으로 헬기 부대도 있거든, 항공 부대도. 헬기 조종사 출신들은 우크라이나 출신 조종사들 많이 데려갔어요. 왜냐? 냉전이 붕괴될 때 국제 무기 시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예전에 저기 뭐야 완타치에서 한번 했는데 밀 24 하인드가 깔려 있는 거야. 이걸 싼 가격에 들어오면서 조종사 탑. 그때 왜 또 냉전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도 막 저기 뭐야 조종사가 막 실업자가 됐거든. 다 데려가. 얘네들은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지상 전투 인력은 남아공 방위군 출신들, 항공 인력은 우크라이나 출신들이에요. 아, 제일 궁금한 게 네. 이 친구들 들어올 때 얼마나 돈을 주겠다고? 네. 그 월급? 그쵸. 직원들 페이. 네, 얼마나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1989년에 설립된 회사잖아요. 1991년 회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반 전투를 수행하는, 일반 지상 전투를 수행하는 직원, 일반 병사라고 할게요. 쉽게. 월 3,500달러. 월 3,500달러. 3,500? 네. 달러. 달러면 3년산 326. 자, 기다려보세요. 장교는 4,000달러 월. 항공기 조종사 있죠. 얘네는 7,500달러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게 1991년 회계 기준이라고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2020년 가치로 환산해 볼게요. 그리고 더 쉽게,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원으로 환산할게요. 일반 병사는 월 797만 원. 아, 나도 이거 할래. 장교 911만 원. 항공기 승무원 1,700만 원입니다. 아, 우리 같이 우리 차를 준비하지 말고 같이 갈까요? 우린 나이 들어서 안 돼. 안 되나? 우리 안 돼. 야, 너 어디 나왔어? 저 사우스 코리아 땅개 출신인데. 야, 가 새끼야. 저는 사우스 코리아 물개 출신. 근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보통 돈을 지급할 때 그 나라 화폐로 지급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안정성이 가장 높은 뭐예요? 달러로 지급해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건 예. 이반 발로의 어떤 사업 수완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미 네트워크를 형성해놓고 나서 이 정도 돈을 줘야 고급 인력이 온다는 걸 이반 발로는 알았어요. 이 급여 수준이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왜냐? 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 당시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대의 3배, 그 다음에 여타 아프리카 군대 급여의 10배 수준이에요. 혹시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 정도 급여를 받는다면 네. 생명을 담보로 잡고 할.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반 발로가 합니다. 모든 직원한테 생명보험하고 의료보험을 제공해줍니다. 보험까지. 네. 여러분, 이 직원들 출근할 때 여러분들 예전 용병 영화 보면 뭐 막 군복 같은 거 입거나 이런 아니에요. 회사 출근할 때 양복 입고 사원증 들고 가요, 얘네들을. 사원증 목에 걸고. 와우.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하고 의료보험이란 건 당시에 태동하는 민간 군사기업의 모범적 기준을 설립해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금전적이나 이런 복지 매력 위에도 심리적인 이유도 가장 컸대요. 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분명히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러운 일을 많이 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너네들은 더러운 정권을 위해서 더러운 일을 했던 놈들이다 라고 막 비난을 했거든.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상관이 찾아와서 회사를 차려서 야, 우리 합법적인 회사에서 너 우리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PD님 같으면 그 회사 안 갑니까? 아, 갑니다. 가죠. 뒤도 안 돌아보고 다 가요. 이거 돈도 많이 받고. 네. 뭐 순서. 명예도 되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시장가. 그럼요. 두말 않고 다 가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장교들은 대부분 백인이었지만 일반 직원들은 70%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위해서 싸운 애들 대부분이 흑인 병사들이에요. 이상하게 흑인들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같이 부대에 흑인이 들어오잖아? 똑같이 돼요, 얘네들은 또. 왜? 전우다 이거야. 너네들은 전우다. 전우는 피부 색깔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전우의 피는 전부 다 뭐야? 붉은색으로 똑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애사심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애사심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한 충성심이 회사한테 발현되는 거예요. 급여 괜찮죠. 복지 괜찮죠. 명예 되찾아 주죠. 근무 여건 쌈박하죠.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인력, 그러니까 군대 같으면 항상 병영에다 얘네를 묶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 한 2,000명 정도 네트워크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화로 얘네를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한번 그 작전을 나갔다 오잖아요. 상당 기간 심리 치료도 병행해 줍니다, 회사에서. 심리 치료도 병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휴가 기간이 길어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인력을 끌어왔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공통된 훈련과 기존의 위계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뭡니까?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따로 기초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창설 당시에 왔던 직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5년 이상의 복무 경험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실전 경험이요. 나 한국군 부대에서 내가 부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어. 이게 아니라 나 한국군 부대에 들어가서 5년간 실전하다 온 사람이야. 이거예요. 5년간 실전 뛰어다 왔어 나. 이런 인력들이었다고요. 복무가 아니라 실전 있는. 돈을 많이 안 줄 수가 없지 얘네들한테. 그렇다면은 네. 이 익제큐티브 아웃컴즈라는 회사는 네. 다
자기 회사의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그렇죠. 정도 어떤 급여를 주고 뭘 해주고 복지를 해주고. 네. 이 회사가 5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항상 홍보를 했습니다. 그 핵심 서비스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략 및 전술적 군사 조언 서비스. 두 번째, 지상, 해상, 공중 전투에 대비한 광범위한 군사 훈련 패키지. 세 번째, 평화 유지 또는 심리적 진압 서비스. 네 번째, 군대의 무기 선택 및 입수에 관한 조언. 5번째, 준 군사 부문 서비스. 이렇게 5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국가가 어떤 국가가 합법적인 무력을 행사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 패키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특히 훈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보병 훈련, 그 다음에 기갑전 등등 전문 병과에서 필요한 훈련이 다 되고요. 심지어 공수 훈련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원소스 멀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고급 인력을 모아놨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화끈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끈한 일이 예, 화끈해요. 뭔가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이그제큐티브 아웃 컴스. 얘네 발음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저기서 한글로 써놨죠. 이거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그냥 이 회사라고 하면 돼요. 이 회사잖아요. 이 회사. 내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이 회사가 네네. 앞으로 무슨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까? 이게 가장 먼저 따낸 게 뭐냐면 남아공 방위군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력들이 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아공 방위군이 첫 번째 계약을 해요. 왜? 그 중요한 인력 중에서도 왜 첩보 활동하는 애들은 일로 싸그리 다 갔기 때문에 일단 첩보 활동 계약을 해요. 이 회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있었다니까 좀 싸게 계약했나 봐. 그냥 원래 왜 처음에는 좀 할인해 주잖아요. 어떤 회사든지. 그래서 요 회사 이 회사가 남아공 방위군 특수부대 비밀 첩보 활동 훈련을 담당하는 거 요걸 이제 첫 번째 계약을 하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드비어스? 네. 되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회사의 광산이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광산에 대한 보안, 경비, 그 다음에 이 드비어스에서 직원이 본사에서 파견됐을 때 이 직원들에 대한 이제 보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비어스 소속의 그 보안 요원들 있죠? 이 보안 요원들에 대한 훈련도 이 회사가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입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1991년 회사를 세운 지 2년 만에 이 남아공 외부에서도 이제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회사의 초기의 업무는 주로 이제 광산의 보안 업무나 심지어 이것도 있었어요. 범죄 조직에 대한 침투 임무도 있었어요. 또 하나 1991년에 미국한테도 계약을 따냅니다. 미국까지요? 미국이요. 아니 미국이 뭐 아쉬울 게 없는 완벽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요. 특히 어디에 대해서? 콜롬비아에 대해서. 80년대, 90년대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80%가 콜롬비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골치를 앓았죠.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을 해줘서 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게 하는데, 이 콜롬비아란 나라가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땐 진짜 그냥 그랬어요. 콜롬비아란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판사나 검사가 마약 조직한테 암살로 죽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어떤 그 국가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랄까? 이게 많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물론 마약 소탕을 하는 콜롬비아군 소속의 특수부대는 좀 유능한 사람도 있었지만 콜롬비아군이나 경찰 내에 마약 카르텔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번번이 이 정보가 새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뭘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자국의 특수부대를 콜롬비아로 파견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심을 하다가 이 Executive Outcomes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온 거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회사 소속의 요원들이 콜롬비아로 가서 그 정글에서 이 마약 카르텔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런 비밀 군사 작전도 해요. 근데 이런 민간 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 회사, 네. 어떤 활동치도 좀 밋밋할 것 같습니다. 밋밋하죠. 야, 뭐 경비원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인데 이들의 가치는 역시 아프리카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앙골라였죠. 앙골라면은 나미비아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 우리 PD님이 공부 많이 하셨네. 슈퍼소닉. 예, 이 서아프리카에서 이 앙골라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정말 풍부해요, 이 나라가. 한때는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산유국이에요. 미국이 시엘가스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6번째 위치가 될 정도로 정말 복받은 나라였어요. 그 천연자원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제 앙골라는 이 자원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었죠. 당시에는 거의 30년간 내전에 시달린 상태였어요, 이미. 그리고 삶의 지수를 보면 당시에 앙골라가 전 세계 162 정도. 아니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활용도 못하고 내전에만 시달리고.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이 앙골라가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1975년에 이제 식민지배에서 갑자기 독립이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원래 1960년대, 70년대가 아프리카의 해예요.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1960년대하고 70년대 때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이 갑자기 되면서 수십만 명의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문제라. 왜 문제였냐? 앙골라라는 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흑인에 대한 교육 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이게 75년에 썰물같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나라 자체가 붕 뜨는 거예요.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진짜 문고리도 떼어갈 정도로 싹싹싹 다 긁어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앙골라 정부 내에서는 행정 인력이 없어요. 행정 인력뿐만 없는 게 아니라 행정 인력, 산업 인력, 농업 인력 등등등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군벌 부족들이 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곳곳에서 게릴라가 창궐합니다. 또 하나, 여기가 앙골라가 천연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이걸 노리고 소련하고 미국 등등의 서방 세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을 하나 찍어서 걔한테 군사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가서 싸워. 그래서 네가 뭐야? 정권을 찬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전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에서 유력한 조직이 확 나와서 확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때 가장 그 라이벌 조직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일단 그러니까 소련과 그 동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앙골라 해방민중운동이라고 있어요. MPLA라는 조직이 하나 있었고요. 이 반대파는 누구냐면 미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원을 받는 조나스 사비미가 이끄는 앙골라 완전 독립 민족 연합, 이제 줄여서 이제 우니타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MPLA하고 우니타하고 내전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가장 큰 두 조직에 관해서. 결국은 소련과 미국의 싸움이 되는 거네? 대리 전쟁이죠. 60년대, 70년대는 대리 전쟁이에요. 자원을 얻기 위한. 그렇죠. 자원을 얻기 위한 전쟁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념의 대립은 어디서? 베트남에서.
사실 처음에 유리한 거는 MPLA였어요. 우니타는 그 앙골라 외곽 정글이나 그 오지에서 계속해서 오지를 중심으로 반란을 했었는데, 이 MPLA하고 우니타에 간의 전투는 정글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하다가 또 사정이 조금 어느 한쪽이 사정이 괜찮아지면 전면전을 하다가 게릴라전을 하다가 이게 막 오가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오가면서 이제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는 회사를 세웠을 때 남아공 방위군하고 그 관계가 돈독했잖아요. 그래서 남아공 방위군 군인 자격으로 처음에는 앙골라의 분쟁에 개입을 합니다. 남아공이 우니타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니타 반군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이 회사가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이 회사가 앙골라 분쟁에 개입할 즈음부터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가 회사를 세울 즈음이 어떤 시절이었죠? 냉전이 붕괴된 시절이었죠. 즉 MPLA의 가장 큰 스폰서였던 소련이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MPLA가 급격하게 약화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니타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93년에 이르면 앙골라의 주요 요충지가 대부분 해안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니타 반군이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요새까지 진출합니다. 사실 MPLA는 이때까지는 공식적인 정부였어요. MPLA가 앙골라의 공식적인 정부였어요. 근데 이 MPLA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겁니다. 더 최악이 곧이어서 일어나죠. 1993년 3월에 우니타 반군이 해안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소요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도시가 왜 중요했냐면 여기가 이제 석유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니타가 이 소요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MPLA는 이제 자금줄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완전 다급해졌죠. 그래서 이 다급해진 MPLA, 즉 앙골라 정부가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우니타 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즈음에 계약이 끝났어요. 남아공 정부군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MPLA가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를 불러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예, 바로 이 계약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가 앙골라 분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민 첫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사실 남아공 정부하고 계약했을 때는 남아공 정부군 소속으로 갔었거든요. 비밀리에. 회사 소속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이제부터는 회사 이름을 걸고 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군요. 네. 돈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80명으로 구성된 회사 직원들이 앙골라 정부군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80명이 대부분 특공대였어요. 잠깐. 네. 아니, 정부군과의 싸움인데 네. 80명 가지고 됩니까? 이 80명이 들어가자마자 신속하게 야간 급습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교전 끝에 우니타 반군을 유전지대에서 몰아내요. 그래서 유전 시설을 탈환합니다. 이 80명의 특공대가. 이게 아프리카 군대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기습에 약해요. 두 번째, 야간전에 약해요.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다 몇십 년간 싸우면서 알고 있었잖아요. 이 회사 직원들은. 야간 기습작전으로 완전히 얘네를 석유시설에서 몰아내고 석유시설을 탈환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의 전투 능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방으로 세계적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 여타국가에 정말 큰 충격을 줬대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회사를 예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서방 세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요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단 80명으로 모든 걸 전세를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충격으로 왔죠. 그러니까 우니타 편에서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앙골라 정부군한테는 이 회사가 가장 극악한 적이었는데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이 높은 값을 부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주를 위해서 이 Executive Outcomes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초대형 대박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오, 대박이요? 네, 뭡니까? 그건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웃으면 어떡해요, 사람 쪽팔리게. 도대체 어떤 대박이 터집니까? 이거 앙골라 정부군이 이 회사의 능력을 봤잖아요. 익젝티브 아웃컴스가 얼마나 얘네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다 라고 해서 1994년 9월에 초대형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 내용이 뭐냐면 앙골라군 정부군의 훈련과 전방 군사작전 지휘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의 계약이었어요. 계약 기간이 1년이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천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동안 우니타 반군하고 싸우면서 괴멸됐던 부대가 하나 있어요. 제 16여단이라고. 이 16여단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남아공 그 아파르테헤이트 시절에 남아공 이 특수부대들이 어디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나미비아, 앙골라 이런 데하고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탄자니 이런 그 공산 게릴라하고. 근데 1980년대에 남아공 방위군이 작살냈던 부대가 이 16여단이에요. 앙골라군 16여단. 근데 자기네가 과거에 80년대에 박살냈던 부대를 지금 뭐예요? 재건해 주는 거예요. 왜? 돈 받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 Executive Outcomes가 항공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항공부대가 앙골라군 군대하고 같이 이제 작전에 투입돼요. 즉, Executive Outcomes의 타격부대와 이 앙골라군 정부군의 16여단이 우니타 반군에 대한 공격에 선봉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니타 반군은 어떻게 됩니까? 작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개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서북부에 있었던 기지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안 기지들 점령했었잖아요.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기하고 식량 공급선까지 끊어져요. 여기서 Executive Outcomes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이 전열을 재가다듬어서 16여단하고 같이 완전히 밀어붙여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면은 이 우니타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광산하고 석유 시설까지 완전히 이 회사한테 빼앗기고 쫓겨갑니다. 완전히 쫓겨가요. 그렇다면 이 Executive Outcomes하고 앙골라 정부군은 석유 시설하고 다이아몬드 광산부터 차지하려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한 지불 능력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줬거든. 잔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잔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점령해서 대금 지불 능력을 굳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익제큐티브 아웃컴스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겠어요? 아, 눈 뒤집고. 그래서 우니타 반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게릴라들의 싸움은 뭐겠어요? 정글에서 게릴라들끼리 싸우는 거. 이건 정글에서 그냥 게릴라들 그냥 따따당 와다 이런 거잖아요. 땅콩 싸움. 그렇죠. 땅콩 싸움을 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우니타 반군이. 갑자기 헬기가 날라오네. 갑자기 헬기가 날라와서 로켓탄으로 완전 정글을 쑥대밭을 만들어놔.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고 어버버 하고 있는데 다른 헬리콥터가 뒤쪽으로 가서 거기서 뭐예요? 드롭을 시켜요. 병력. 응? 드롭십이 가서 드롭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후방을 차단하네. 그러고서 뭐야?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야간에. 이건 환장하는 거야, 우니타 반군. 야, 자기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우니타 반군이 1994년 11월에 평화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우니타 반군이 내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인을 한다. 자, 이 우니타 반군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적어도 밤에는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되는 이 전쟁에서 새로운 전술을 우리는 봤다. 이 전술은 밤에도 전투가 계속되고 이상한 애들이 와서 우리를 방어선 안쪽 깊숙이까지 몰아내는 그런 전술이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다. 이걸 누가 했냐? 망할 놈의 이그젝티브 아웃컴스의 회사 녀석들이 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다. 자, 이 회사, 이 망할 놈의 이 회사의 경보병들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쉴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약해졌다. 또한 저들은 앙골라 정부군을 훈련시켜서 우리와는 다르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재앙으로 다가갔다. 우린 이런 식의 전투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는 대박을 이뤘네요. 네, 대박이 났죠.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이 났는데 이 즈음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는 이 조건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회사가 빠져요. 빠지는데 이거 봤잖아. 지금 주변 나라들이 봤잖아. 그래서 한 국가가 이 회사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바로 이제 이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의 진정한 신화는 시에라리온에서 터집니다. 이것도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가 이제 앙골라에서 서서히 역할을 줄이기 시작할 때쯤에 때 맞춰서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박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절단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내전입니까? 예, 이것도 내전이에요. 이게 앙골라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앙골라하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돼야 되는 나라예요, 시에라리온은. 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거든요. 이 나라 안에 이제 뭐 킴벌라이트 암맥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 암맥이 세계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로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이 근처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나 주웠는데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10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애들이 왔다 갔다가 찾은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시에라리온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이 나라는 조금 일찍 독립했어요. 1961년에 독립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프리카의 해에 이제 독립을 했죠. 근데 독립 이후에 이제 시아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정권이 곧바로 독재를 해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다 똑같아. 독립을 하잖아? 그럼 독재를 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독립을 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왕이 등극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나라도 있었는데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아카 스티븐스라는 놈이 이제 바로 일당 독재를 해요. 근데 소닉 PD님, 네. 근데 이런 독재자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뭘까요? 혹시 알람? 그렇죠. 빙고. 쿠데타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럼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군대의 힘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는 일부러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놔. 그러고선 정권을 잡은 놈들끼리는 뭐야?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 자기들끼리. 국민들이 어떻겠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루에 1달러도 안 돼요. 임금이. 하루에 40센트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 되죠. 그러니까 내전이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끊임없이 내전에 시달렸고 그런데 1991년에 결정적인 세력이 하나 나옵니다. 이 폰데이 산코가 이끄는 소규모 이제 집단인데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는 사실 그 시에라리온 애들도 아니에요. 라이베리아에서 넘어왔어. 그러니까 라이베리아에서 넘어와가지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뭐냐면 이제 혁명연합전선. 얘는 다 혁명이 들어간 줄. 혁명연합전선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시에라리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서 우리가 잘만 뒤집어 엎으면 뭐예요? 저 다이아몬드 전부 다 우리 거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건 뭐예요? 시에라리온 군대가 어떤 군대? 당나라 군대 아니에요. 그럼 폰데이 산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 폰데이 산코란 놈이 시에라리온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뭐 너넨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솔직히 이거 사이코패스예요. 이거 예. 미친놈이에요, 얘가. 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한테 힘든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유고내 전때 한번 말씀드렸죠. 내전은 어떤 전쟁이다?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고. 근데 이 아프리카의 내전은 추악하고 참혹한 전쟁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또 이거 노딱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딱 붙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진실은 말해야지. 샤를 TV는 진실은 말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고합니다. 네, 고입니다. 그럼 폰데이 사건은 네네. 진정한 신념 따위는 없었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엔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첫 번째,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조직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딱 들어왔는데 뭐 마을마다 다니는데 뭐 청년이 얼마나 있겠어. 싸울 만한 전투원이.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놈들이. 어린아들을 유괴해요. 네? 애들을 유괴해요. 남자애들 유괴해요. 아이들? 소년병으로 만들어요. 소년병으로 만든 다음에 시골 전역을 돌면서 소년병을 모집해요. 그 다음에 공포를 심어줘야 돼요. 왜? 공포를 심어줘야지 자기들 말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공포를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마을에서 몇 명 데리고 나와. 어떤 애들을 데리고 나와요? 야, 들어가세요. 야, 너네 이 마을에서 투표한 경험 있는 놈들 나와. 딱 이래요. 왜냐면 이게 얘네가 일당독재지만 보여주식 투표 같은 건 하거든. 여기서 투표한 놈들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야? 팔목을 끊어버려요. 팔을 잘라버리든지 그 발도 잘라버리고. 왜? 니네가 네 손모가지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고통받는 거다, 이런 의미래요, 이게. 아주 이거 나쁜 놈이에요. 이거 나쁜 놈도 아니고 나쁜 새끼예요, 이게. 죽일 놈이야. 아니 그럼 정부군은 아무 대책도 없... 내가 말했잖아, 이게 당나라 군대라고. 당나라 군대니까 전문성도 없고 얘 완전 병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군대를 어떤 식으로 모집했냐면 그야말로 왜, 야 진짜 할 거 없는 새끼들 와, 이런 식으로 군대를 모집했다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뭐야, 반군하고 붙으니까 족족 깨지는 거야, 얘네가. 그리고 도시와 마을 하나하나가 이제 반군 수준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징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부군도. 얘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첫 번째, 감옥에 있는 범죄자 있죠? 걔네들 석방시켜서 걔네들 군대로 보내. 두 번째, 이것도 모자르니까 얘네도 똑같은 짓거리, 소년병을 모집해요. 모집하는 게 아니라 소년병을 착출하죠. 심지어 12살짜리까지 또 착출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총 쏘는 훈련만 시켜놓고 총 들려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기초 군사훈련이 전혀 안 된 애들이 정글에 가서 게릴라들하고 싸우라니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 공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한테 마약 먹여요. 도대체 애들한테도 마약 먹이고 럼주 먹여가지고 공포심을 없앤다고 해서, 그리고 내보내서. 이거 되냐고. 그러니까 이 얘네들도 정부군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얘네들도 약탈자가 돼요. 가서 반정부군하고 싸운 게 아니라 얘네도 상간마을을 약탈하고 다녀요. 당시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그곳 시에라리온은 일관된 전선도, 정치적 대의도 전혀 없었고 겁에 질린 주민들에게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았다.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은 어느새 모든 것을 혼란시키는 시빌 카오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그젝티브 아웃컴스는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이그젝티브 아웃컴스가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네, 시에라리온으로 네. 이 회사가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했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구르카 경비그룹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이었냐면은 정부군의 훈련 및 기강 확립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이 구루카 경비그룹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구루카 경비그룹은 주로 전직 구루카 전사들로 이루어진 회사예요. 여러분 구루카 아시잖아요, 구루카. 저기 영연방 소속의 특수부대 중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구루카 그룹 아니에요. 예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구루카 부대가 온다라고 하니까 아르헨티나군이 전부 다 손에 손잡고 손 들고 나왔죠. 그 정도로 이제 특유의 쿠크레라는 구루카 전사들만 쓰는 그 칼이 있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팔다리는 숭덩숭덩 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구루카 경비 그룹이 계약을 맺게 됐냐? 이 그룹이 모잠비크하고 앙골라에서 기업 자산을 보호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 구루카 경비 그룹이. 그래서 시에라리온이 이 그룹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95년에 2월 달에 이 반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반군이 매복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 구루카 경비 그룹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전투에서 누가 사망을 하느냐? 밤 맥켄지라는 구루카 경비 그룹의 지휘관이 사망을 해요. 이 밤 맥켄지가 누구냐 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베트남전, 로디지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싸운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구루카 경비 그룹의 현지 지휘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 반군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시에라리온 내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맥켄지의 시신을 일부를 먹어치워요. 일부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를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거세를 한 상태에서 이 시체를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그러니까 너네들 외부 세력이 우리 시에라리온의 내전에 어설프게 들어왔다가는 이 꼴이 난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이게. 거의 고대 전쟁 때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렇죠. 고대 전근대사회 전쟁 때나 볼 수 있었던 야만족의 행태였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니까 이 구루카 경비 그룹이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용맹스럽고 터프한 이 구루카 전사들이 계약을 폐기하고 바로 시에라리온을 탈출해요. 이렇게 되니까 1995년 4월에 반군인 혁명연합전선이 시에라리온 수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반 맥켄지를 저렇게 했던 얘네들이 수도로 들어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이런, 그러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대량 학살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각국 대사관을 휩쓸어요. 그래서 모든 대사관들이 시에라리온 수도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쟤네 들어오면 이제 우린 전부 다 잡아먹히는 거고 다 거세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일단 유엔에 호소를 해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미국한테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95년이면은 냉전이 해체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군사력이 바짝 줄어있는 상태고 유엔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부군이 있는 곳을 이제 이 반군 혁명연합전선이 포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풍전등화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에 놓였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앙골라에서는 4천만 달러의 계약이었으니까. 네네. 이번엔 한 7천, 8천만 달러? 근데 놀랍게도 1,50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1,500만 달러고 혁명연합전선을 패배시키고 수도권 및 핵심 산업 지역을 장악한다라는 이런 계약 내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5, 6천만 원 달러 받아야 될 것 같은데 1,500만 달러 왜 이렇게 됐느냐? 당시 시에라리온 정부가 착수금을 지불할 여력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면 계약이 뭐가 있었냐면, 장내에 코노 지역이라고 있어요. 시에라리온 코노.
이 코노 지역에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을 받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면 계약. 당시 이 코노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반군 수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퍼줘야 돼.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준다고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계약이고 이 회사에 직원 몇 명이 오느냐? 160명이 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추가 인력 투입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총 3,500만 달러짜리 계약이 되죠.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채굴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21개월 동안 얘네가 이제 작전을 했는데 월 평균 한 150만 달러 이상. 지금 이 150만 달러라는 것은 회계에 나타난 것만 150만 달러 정도. 근데 그 이면적으로는 훨씬 더 돈이 많이 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계약이 체결된 즉시 이 회사 직원이 앙골라에서 직접 공수해온 병력을 현장에 배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이 되면 이 익제큐티브 아웃컴스는 이미 자체적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투할 때는 어떻게? 시에라리온 정부가 제공하는 군복과 무기, 장갑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력을 전개시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력을 전개시킨 지 9일 만에 반군의 수도권 진입을 막아냅니다. 이 회사. 예, 160명의 병력이. 그 다음엔 더 놀랍니다. 이때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반군은 이 단 160명의 병력이. 그래서 오히려 밀림 오지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그래서 무려 밀림 오지로 126km나 밀어붙여요. 단 160명의 병력. 그 앙골라에서는 80명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엔 더블인 160명. 160명이네요. 네. 왠지 여기는 거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때 되면은 헬리콥터가 대량, 밀24 헬리콥터가 대량 사용됩니다. 한 번도, 앙골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게릴라들이 본 적이 없었던 헬리본 작전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무장 헬리콥터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합니다. 심지어 처음에 이 반군들이 누가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왜? 이게 왠 줄 아세요? 이 익제큐티브 아웃컴스에 일단은 흑인 병력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백인 요원들도 얼굴을 검게 칠해서 흑인처럼 위장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헬기나 장갑차에 아무런 국적 마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아차리죠. 아주. 그래서 이 반군이 후다닥닥 얻어맞은 다음에 이걸 알아차려서 어떤 현상금을 거느냐. 익제큐티브 아웃컴스의 헬기를 격추하는 사람한테 75,000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 익제큐티브 아웃컴스가 처음에 여기 시에라리온에 들어갔을 때 이 내전에서 반군을 격퇴하고 어느 정도 승기를 잡기까지는 약 한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을 처음에 했었어요. 꽤 길게 잡았네요. 네, 그랬는데 이 반군들의 훈련 수준이 형편없던 거라. 그래서 순식간에 밀어붙인 거예요. 너무도 쉽게 격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앙골라에 비하면 여기는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에서 완전히 반군을 몰아내는 초기 군사 작전이 뭐 한 2, 3주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군 수백 명을 사살하고 반군 1,000명, 1,000명을 탈영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였으면 탈영을 할 정도? 예, 그러니까 쟤네 헬리콥터나 뭐가 나오면 그냥 애들 다 도망가냐, 총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난 반군이 아니에요.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이 상황에서 내전은 어떻게 지속됩니까? 일단은 이게 익제큐티브 아웃컴스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이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앙골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일단 밀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그 해당 지역의 군대를 훈련시키잖아요. 앙골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시에라리온 육군 독립부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도 일대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음 목표가 있죠. 약속한 데 있잖아. 다이아몬드 광산? 그렇죠. 코노로 갑니다. 코노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틀 만에 탈환합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혁명연합전선이 완전히 밀려요. 어디까지 밀렸냐면 자기들 근거지가 있어요. 칸가리 언덕이라고. 자기들 근거지까지 밀려나요. 이 혁명연합전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발본 세권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종기를 제거하는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의 직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예. 그래서 추가 투입되면서 여기서 2차 계약을 또 하죠. 똑같이 2차 계약은 뭐 1차 계약에 똑같은 액수 3,500만 달러를 다시 내놔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고요. 이제 추가 병력이 투입됐는데, 자, 여기서 좀 작전이 참 특징이 있어요. 이 회사가 오기 전까지 게릴라들하고 싸웠잖아요. 게릴라의 주 전법이 뭐예요? 땅콩 싸움. 그렇죠.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보원이 나타나면 우닥닥닥닥 쏘고 튀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였는데, 이 회사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왜? 접촉하는 족족 깨지거든. 자기가 보지도 못한 헬리콥터가 갑자기 위에 나타나서 후방에다가 병력을 투입해서 차단하고서 뭐예요? 다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뭐합니까? 자기 머리 위에 로켓탄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켓탄 맞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저런 거 하는 거 못 봤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뭐예요? 후방에서 숨어있던 회사 직원들 매복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반군들이 질색을 해요. 한 번도 못 본 전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Executive Outcomes가 혁명연합전선을 국경 지역까지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혁명연합전선이 정부와 협상하는데 동의해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는데 1996년 10월에 이제 왜냐하면 이 시에라레온 정부도 야, 너네가 지금 국경까지 쫓겨났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네 깨끗하게 손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요. 혁명연합전선이.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해요. 오,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Executive Outcomes가 동남부에 있던, 그러니까 시에라리온 동남부에 있던 반군 본부를 찾아가서 아작을 내놓습니다. 다시 손들어요. 아, 야, 다시 협상할게. 야, 내가 잠깐 욱했어. 그래서 11월에 혁명연합전선 지도자가 평화협정에 나와서 서명을 직접 해요. 근데 여기서의 서명 조건이 앙골라 때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Executive Outcomes가 시에라리온 땅에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중에 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이 반군의 지도자 산코라고 있어요. 이 산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망할 놈의 Executive Outcomes가 개입만 하지 않았다면은 시에라리온의 수도는 내 것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투가 이제 종결이 되는데, 처음에 이 3,500만 달러 계약을 했잖아요. 1,500만 달러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3,500만 달러 했고 다시 3,500만 달러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액수가 이 시에라리온 정부가 연간 지출해야 되는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수준만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투가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시에라리온 정부는 전복이 되지 않고 정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Executive Outcomes는 그 직원의 손실이 어떨지. 시에라리온 작전하는 전 기간을 통틀어서 Executive Outcomes는 사고와 질병으로 약 20명의 사망자를 내게 됩니다. 딱 20명? 딱 20명이에요. 그 20명 중에 전투 중 전사자는 별로 안 돼요. 질병으로나 사고로 많이 사망을 했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1997년 1월 Executive Outcomes는 시에라리온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이 Executive Outcomes의 성공 요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자, 성공 요인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Executive Outcomes는 이 이후에도 우간다,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콩고 등등에서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해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고요. 이 앙골라하고 시에라리온의 이 에피소드는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분쟁 과정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예였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이 회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숙달된 게릴라 소탄 작전의 노하우, 역량. 두 번째는 이 회사가 합법적인 법인 구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아시죠?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작전을 단 한 번도 뭐예요? 수적으로 우세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딸랑 80명, 딸랑 160명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능수능란한 작전으로 적을 농락합니다. 이 Executive Outcomes가 유일하게 성공을 못했던 데가 어디냐면 콩고예요. 왜 그럼 콩고에선 실패했냐? 전투에선 패배 안 했는데 계약을 맺은 콩고 정부가 나중에 배신을 해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나와버리거든요. 뒤통수를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있기 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절부터의 뭡니까? 저강도 전쟁에 얘네가 아주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전문성이 있었다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 회사의 전형적인 노하우가 뭐였냐면 일단 적하고 교전이 벌어지면 끊임없이 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헬기를 이용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적을 피곤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또 하나, 같은 박격포를 쏴도 얘네들은 질이 달랐거든. 정밀하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아주 정밀한 타격을 합니다. 박격포가 의외로 밀림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손쉽게 분해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분해해서 가져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설치를 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얘네가. 그럼 그 외에는 또 뭔가 없습니까? 있죠. 제가 이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이제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규율이 엄격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전우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율이 엄격했고 그것 때문에 아주 기강이 잘 서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들만의 독특한 언어였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 아프리칸서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17세기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이 남아프리카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썼던 독특한 언어래요. 걔네들만 썼다고.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용어예요. 이 아프리칸서가. 근데 이게 워낙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들이 이 Executive Outcomes의 통신 내용을 도청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 회사 직원들은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가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무기는 적하고 거의 비슷한 무기를 썼어요. 그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무기를 썼거든요. 똑같은 무기를 썼는데 단 중요한 게 뭐였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총이나 이런 건 똑같은 걸 썼는데 따로 주문한 게 있었어요. 반드시 주문한 게 뭐냐면 야간 투시경이었어요. 아프리카 군대가 야간 작전에 쥐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투시경을 반드시 사용해서 적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즉 야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하나 뭐였냐면은 특수한 정글에 최적화된 폭탄을 사용해요. 뭐냐? 네이팜탄, 그다음에 집속탄이라고 해서 갑자기 폭탄이 확 퍼지는 거 있죠. 집속탄은 한꺼번에 축구장 3개 정도 면적을 초토화하고, 또 하나 기화 폭탄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제 월남전에 많이 썼던 거예요. 이게 이 안에 트리토날이라는 폭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TNT하고 알루미늄 가루하고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중에서 확 폭발하면서 알루미늄에 불을 확 땡기면은 이게 완전히 그 땅을 뒤집어 엎어놔요. 이게 언제 썼냐면은 베트남전 때 미군이 헬기 착륙장 만들려고 썼던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정글에 헬기 착륙장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하나 딱 떨어뜨리면 완전히 엎어 넣거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거든. 그거 갖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군 입장에서는 따콩따콩 소총이나 쏘는 애들이 위에서 헬리콥터가 로켓탄 쏴듯이 헬리콥터에서 이런 거 떨어뜨리지, 항공기가 떨어뜨리지 죽어나는 거예요. 얘네는. 또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반군을 추적하려면 신속하게 추적하는데 같이 뛰어서 추적하면 이거 안 돼요. 밀림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얘네가 뭐야? 헬기가 떠 있었어요. 헬기가 딱 떠 있어서 반군이 도망가는데 앞에 차단을 딱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기 뭐야? 로켓탄 쏟아부으면서 여기다 왜 오렌지 색깔 나는 연막탄 있죠? 그걸 떨어뜨려 버린다고. 그러면은 아군이 정글에 있어도 딱 보면 뭐예요? 연막탄 오렌지 색깔이 떨어지는. 아, 저기 있구나.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조질 수 있었다고. 그 다음에 공중 정찰도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에어스캔이라는 항공 전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에어스캔에서 와서 야간 정찰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 회사에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더빙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만 하면 전투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용병 회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용병 회사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이름을 걸고 비군사적인 부문에도 역량을 쏟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골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호텔 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해요. 심지어 휴대전화 통신망 사업에도 손을 댑니다. 의료 서비스, 토목공사, 수질 정화 서비스, 병원 건설 등등등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우리는 단순 용병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 용병 회사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합법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근데 놀랍게도 1999년 1월에 이 Executive Outcomes가 해산을 합니다. 완전 해체가 돼요. 그래도 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도 끝까지 이 회사의 최후를 긍정적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은 나름의 해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이 나라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법과 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다 개생무라죠. 왜? 아직까지 내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무리 회사가 법인이 되고 이게 합법적인 회사라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립 멤버가 다 어떤 놈들이에요. 아파르트 헤이트 시절에 그걸 진압했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관련성을 끝내 못 떨쳐내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Executive Outcomes를 보고 경쟁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그러면 과거가 저렇게 지저분한 애들보단 뭐예요? 다른 회사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 제공하는데 왜 뒤가 구린 애들하고 계약을 하겠어? 예전에는 얘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얘네하고 했지만 이제는 비슷한 그룹들이 비슷한 회사들이 막 생겼거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Executive Outcomes가 한참 잘 나가니까 언론에서 막 때려요. 지금 과거에 아파르트 헤이트에서 날고 기던 애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남아공 정부가 이게 당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1997년에 민간 군사 용역의 새로운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단행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Executive Outcomes 같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어떻게 해체해버리자. 그래서 이 회사가 해체되니까 많은 분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전투 용역을 제공하는 군사 공급 기업의 생명이 다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런 용병 회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근데 이게 야무진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이 Executive Outcomes의 핵심 임직원들이 국적이 다른 유사 업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서 뭐예요? 자기들의 노하우를 그 회사들에 전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인력 기반이 전 세계화된 거예요. 특히 어디로 갔느냐? 샌드라인, 라이프가드, 알파5, 사라센 인터내셔널, 케이프 인터내셔널, 블랙워터 등등등으로 갑니다. 핵심 인력들. 네이밍 센스 보니까 뭐 사라센, 뭐 저기 뭐야,
샌드라인, 샌드. 뭐래? 그렇죠. 그럼? 사라센. 어디야? 중동? 그렇죠. 중동 지역에 끊임없이 중동 지역도 뭡니까? 안보가 불안한 상태잖아요. 얘네가 IS 같은 새끼들 있고 예멘 뭐 내전 있고 아프리카 저기 뭐야 중동 변두리 지방에 끊임없이 내전 있고 쿠르드 반군도 있고 그런 얘기 많잖아. 새로운 여기가 노다지.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된 거야. 그러면 이글제키티브 아웃컴즈는 이제 끝났고 네. 지금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네. 운동에서는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블랙워터로 알고 있죠. 블랙워터로 알고 있잖아요. 이 블랙워터가 여러분들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에서 대박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라크 전쟁 초대 총독의 경호를 미 해병대가 맡은 게 아니고 이 블랙워터가 맡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이제 무장 세력하고 싸우잖아요. 이라크 무장 세력하고 싸울 때 미군이 공중 지원 요청을 블랙워터한테 해요. 그래서 블랙워터 소속의 무장 헬기가 날아가서 반군들을 아작을 내놓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블랙워터 초창기 시절에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었으니까 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봤을 때 콘보이 있죠. 어떤 이제 뭐 수송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주급이 $6,000였습니다. 주급이요? 예, $6,000였습니다. 워낙 위험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급 6,000. 그러니까 월급은 제가 월급이 $24,000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운전수가. 예. 근데 워낙 콤보에 대한 공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운전수가 아니고 운전을 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내려서 즉각 교전을 할 수 있었어요. 블랙워터가 원래 그 미군 특수부대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다 또 이제 이그 아웃컴스에서 또 누가 와서 이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인적 구성이 모자르니까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받을 곳이 또 생겼죠. 동유럽이었습니다. 동유럽이 냉전 이후에 군대가 많이 해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군인들이 갈 데가 없었다고. 얘네를 반값에 데리고 갔다. 얘네는 반값에 데리고 갔다. 우리나라 UDT라든지 네. 특수부대 출신들은 이쪽에 뭔가 알게 모르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게 모르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갔고 우리나라가 가서 심지어 훈련시켰던 우리나라 소속의 민간 군사기업이 그 이라크 현지에 가서 훈련시킨 그런 예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민간 군사기업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전투력 제공보다는 훈련 시장에서 상당한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제가 이게 왜냐하면은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하나가 그 회사 차려가지고 거기서 직접 훈련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블랙워터도 지금은 해체됐죠. 왜 해체됐냐? 여기서부터 정말 오늘의 결론이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민간 군사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 행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쟁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이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벌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 민간 군사기업이 가서 작전을 하는 와중에 민간인이 희생이 됐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회사를 해체시켜버립니다. 블랙워터도 마찬가지예요. 블랙워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가 해체됐어요. 그럼 해체되면은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고 계약한 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야 하냐고. 지금 우리가 책임을 물려도 우리가 계약한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러면 끝이에요. 놀라운 결과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또 뭔지 아십니까? 이런 민간 군사기업하고 가장 많이 계약을 한 데가 유엔이에요. 유엔이 자기 소속 직원들을 위험지역에 파견할 때 민간 군사기업하고 계약을 해요. 그게 편하니까 돈도 덜 들고 오히려. 그럼 만약에 뭐 어떤 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하려면 뭐 유엔 분담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 정치적으로 국가가 정치적으로 말리자르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엔이 많은 민간 군사기업하고 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발은 이와 같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이런 회사들은 회사를 해체시키고 다른 회사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책임 소재의 불분명과 함께 이제는 분쟁 지역에서 무력의 사용이 고유한 국가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기업 회사를 통해서 분쟁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력 사용권이 이제는 뭡니까? 사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로보캅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봤나요? 예전에? 로보캅에서 처음 로보캅이 왜 만들어졌냐면 경찰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OCP란 회사가 뭐예요? 로보캅을 만든 거예요. 경찰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치안까지 이제는 뭐야?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마찬가지죠. 국가의 고유한 폭력의 권한을 이제 뭐예요? 돈만 받고 사기업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말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은 없어요, 사실. 결론은 없는데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점점점 국가의 고유한 폭력이 기업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Executive Outcomes, 민간 군사기업의 전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편을 준비하면서 한쪽으로 좀 씁쓸하고 한쪽으로 좀 놀랍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세상에 와야 되는데 아직 지구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사는가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